노인 빈곤율이 심각하죠. 퇴직 이후 노년 생활의 버팀목이 연금입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서 연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 제도가 흔들리면 계층 간,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갈등과 반목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은 연금 제도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적게 내도 퇴직 후에 충분한 연금을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라는 공약만큼 달콤한 정치적 수사가 있을까요?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갈채를 보내고 표를 찍는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포퓰리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연금 불입과 소득 대체율을 놓고 정파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칫 후세대와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속가능 인간학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과도한 연금과 복지 지출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5개 국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반까지 공공지출이 매우 높았습니다. 1992년에는 연금 지출이 GDP의 약 16%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줄리오 안드레오티 정부의 연금 설계는 다소 황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 기여금을 합해 월급의 33%를 납부하면 퇴직 후 급여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도 남자는 평균 60세, 여자는 55세였습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았죠. 국가 지출이 늘다 보니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인플레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순식간에 이유의 문제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 마리오 몬티 정부가 들어서 소득 대체율을 65%로 낮추고 공무원과 민간연금을 통합하며 연금 수령 연령도 남녀 모두 66세로 늦추는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몬티의 긴축 정책은 야당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남미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아르헨티나는 연금제도 역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 시절 GDP 대비 약 10%의 국가 예산을 연금 지원에 투입하였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다가 2001년 급기야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등장하여 긴축 정책과 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겨우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를 하여 극복한 모범 국가이지만 아르헨티나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마크리의 개혁 정책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크게 반발하였고 페론주의에 기반한 야당은 국가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알 바 없이 국민들의 저항을 부추기는 통에 전국적으로 파업이 빈발하고 시위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는 부문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전기톱을 들고 등장한 밀레이 대통령이 재정전 부문을 혁명적으로 개혁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연금 제도의 위기는 룰라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룰라 대통령은 2002년과 2006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던 당시 지지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여 당선되어 13년 만에 브라질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연금 제도가 정착된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는 월급의 약 11%를 불입하면 퇴직 이후 월급의 약 8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약 20%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GDP 대비 약 13%를 매년 연금에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성 연금인 볼서 FAM 리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금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룰라는 가난한 자들의 어버이 같은 존재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지지층을 형성하였고 전례 없는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쏟아붓기식 복지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룰라 다음으로 등장한 호세프 정부도 재정 적자와 경제 불황 속에서도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아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재정 적자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빠지고 인플레이션도 연 10%를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죠. 2016년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재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테메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상향하고 납부 기간을 늘려 소득 대체율을 약 60 내지 70%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습니다. 납부액 비율은 손을 대지 못했지만 최소 납부 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개혁안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노동자와 연금 수령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은 개혁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혁안이 대부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수정되어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남미 국가 중에는 그나마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2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이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대대적 복지 지출을 늘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연금 국가 예산 지원이 GDP의 약 15%에 달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근로자가 월급의 약 4%만 내면 60세, 퇴직 이후 월급의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가능하지 않는 제도이죠. 차베스는 석유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국유화한 석유회사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떨어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그마저도 품절되어 줄을 서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연간 몇만 %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연금이건 월급이건 받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약 374%입니다. 이후에 통합사회주의당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2013년에 출범하여 연금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정치적 갈등만 심화되고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 유로존 가입 후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연금 지출이 GDP의 약 17%에 달했습니다. 2009년에 등장한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정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고용주와 함께 월급의 약 20%를 불입하면 퇴직 이후 월급의 80%에서 9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의 거의 전부를 다시 받는 셈이죠. 공공지출 무분별한 확대는 경제에 독이 되어 국가 부채만 무한대로 늘리고 경제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리스가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받는 치욕을 당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민주주의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정부가 등장하여 유로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마라스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90%에서 60%로 내리는 개혁을 시도했으니 저항을 할 만했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입니다.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자주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복지는 한번 뿌리면 거두어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참 한 가지 빠졌네요. 이들 5개국을 능가하는 나라들 있죠. 지상천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금제도로 인해 국가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나라들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쿠바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나라들은 월급도 국가가 책정하고 연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책임지죠. 실패한 경제 모델이니까 새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다른가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부에서 마련한 연금 개혁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국민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선호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트라우마를 의식하고 연금 개혁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의 연금 트라우마란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공연금 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였다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한 사건을 말합니다. 박근혜 스타일로 당시 무자비한 연금 삭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본 원인을 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 내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이 모여 사는 세종시가 가장 낮았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어렵지만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